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현행 거리 두기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죠. 경북도 내 12개 군지역에 이어서 시지역인 영주와 문경도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영주시는 인원 제한 규정이 완전히 해제되고요. 문경시는 8인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상주시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서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 곳이 많지만 그럴수록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죠.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후. 관절의 펭귄이 요끈, 개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피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죠. 지난 20일에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초대위원장 연결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관심사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백신 협력일 텐데 이 밖에도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백신 협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들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처럼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는 의도가 좀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 간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합의문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이걸 이제 대통령이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점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시도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평화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추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번에 삼성하고 SK에서 물론 이제 그 삼성과 SK가 동반한 것은 백신 문제 관련된 것이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삼성이나 LG나 SK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 속에 안정적인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런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배터리하고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배터리하고 반도체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리해본 백신 문제, 또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 또 반도체 부분인데, 이 쿼드 참여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쿼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할 거라고 보여요. 제가 양해라고 표현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전격적으로 쿼드 참여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네네. 판단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통령도 바이든에게 충분히 설명할 거라고 보여지고, 대신 쿼드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쿼드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은 나서겠다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쿼드 참여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대중국 관계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나 무역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쿼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추진된 정책들에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함께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쿼드를 꼭 참여해라,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실리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쿼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쿼드 참여를 당장 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힐 거로 보여집니다. 네, 쿼드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협력하는 딱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면 백신 확보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백신 스와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백신 허브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허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와프도 물론 논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백신 허브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와프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와프를 맺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백신을 우리가 좀 더 먼저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기적인 문제 해결은 돼요, 그게. 근데 허브가 되면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백신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OEM 방식으로 백신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에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 그러니까 생산 기술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요. SK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이 우위가 없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신이란 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이 2번을 맞아야 되고, 지금 3번째 샷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번에 한 번을 유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코로나19가 앞으로는
이게 계절 독감처럼 우리 생활에 그냥 그 바이러스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백신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거고 그 백신 공급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허브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백신 허브를 지향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SK하고 삼성의 바이오 관련된 그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가서 MOU를 지금 체결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더나는 원천 기술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분배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바백스의 원천 기술 이전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허브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5개 정도의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백신 허브라는 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백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자체 백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백신 개발에 도움을 얻는 방법과 또 하나는 백신의 기술은 이전받지 않지만 네. 그 원천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생산만, 그걸 분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백신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는 백신 허브니까 이쪽을 조금 기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천만 회분을 6주 안에 해외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네. 두 가지 갈래거든요. 하나는 이제 당장 정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나 이제 경제력이 좀 떨어져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거기 네. 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한 줄기고요. 또 한 줄기는 정치적 고려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방국 또는 이제 쿼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방국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갈래에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네. 보고요. 뭐 이제 100% 제가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왜냐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미국 정부에서 이미 통보를 했다 발표하기 전에. 이 8천만 회분을 6주 안에 해외 지원하기로 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렇죠. 미리 알려줬다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고려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도 정치적 관계, 즉 우리와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어느 쪽으로든 백신에 대한 좋은 결과는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해결이 저는 조금보다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수급이 안 된 시점에서 거죠. 네. 외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백신 공급 상황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 딜레이되고 늦춰진 부분이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좀 더 앞당겨지고 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북한 문제,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북한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다. 어떤 반응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하거나 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충분히 생각이 대화로 듭니다.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의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딜 없이 끝나는 바람에 거기서 정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북미 간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시점, 그 시점을 이제 갖자고 하는, 즉 대화를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한미가
공고하게 협력하겠다. 이 정도의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의 선언적 의미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게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을 해서 공고하게 협력하겠다고 하는 부분, 또 북한과도 대화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 발표가 있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북한이 또 대화의 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SK이노베이션 또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할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그럼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40조 정도가 투자가 되면 일단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거의 지금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세워진다고 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 망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백신 허브로서 또 미국의 도움을 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다. 즉 주고받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백신이나 배터리를 미국이 더 공급을 잘 받게 하고,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백신을 좀 더 원활하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이제 딜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분야하고 백신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연관지어서 지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오고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 공조가 중국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중국이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느 한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는 다 고객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배터리든 반도체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국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장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쪽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만약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양해되는 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까지를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을 칼로 딱 자르듯이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또는 충분히 저는 조율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선까지만 요구를 할 걸로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현재 국내 정치권은 뭐 내년이 대선이다 보니까 당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뭐 전부 다 광주로 내려갔잖아요. 물론 이제 5.18 기념일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지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게 대선 경선의 뭐 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여요. 공식적으로 대선 경선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고 가장 핵심 지지층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호남으로 전부 달려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게 뭐 국민의힘도 거기 내려갔잖아요, 전부 다. 네, 이번에 다 갔죠, 네. 그랬죠. 그건 이제 결국 호남 민심이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전부 다 그 지지 포럼들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출범을 다 했죠. 예컨대 이재명 지사는 성공 포럼, 예컨대 이낙연, 정세균 두 분들도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모임들을 전부 다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선 뭐 준비에 들어갔고, 어찌 보면 또 출발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경선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9월이니까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지율 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쫓아가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쪽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뭐 5.18 때도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 광주를 찾기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권 도전에 선언을 했죠. 또 네, 이준석 그렇죠. 전 의원도 선전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도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대표 경선이 신구 갈등의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내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는 사실은 뭐 한 번도 국회의원 한 적은 없지만 거의 10년 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중진처럼 보이는데, 네. 시내라고 할 수 있죠. 김은혜, 이준석, 그다음에 김웅 이렇게 네.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지금 추사표를 던진 상태고 나머지 이제 분들은 이제 중진급이라고 할 수 있죠. 7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나경원, 주호영이 이제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구 간의 갈등의 이슈가 뜨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명을 1차에서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컷오프하죠. 본 경선하기 전에 예비 경선에 5명을 컷오프를 하는데, 5명 안에 이제 3명은 뭐 이준석, 그다음에 나경원, 주호영 세 분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김웅, 홍문표 이렇게 5명 정도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는데, 네. 근데 김웅, 홍문표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실제 컷오프하는 그 예비 경선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심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은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컷오프가 누가 될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는 7월부터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지난 20일에는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초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대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아, 예.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부터 여쭐게요. 예, 참 이 자리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자치 경찰제 안착이라는 그런 막중한 위압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깐만 이제 판사 출신이시죠? 예. 네네. 제가 한 오랫동안 법 집행 현장에서 체득한 여러 경험 지식을 지역에 좀 환원하라는 사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자치경찰 되도록 최선의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 안착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예. 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 제도라는 게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치경찰제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경찰 사무를 이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 역체입니다. 네. 자치 사무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라든가 교통, 경비 등 이한 밀접한 수사 사무이고 이제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횡단보도 설치, CCTV 같은 거는 달고 싶어도 예전에는 국가경찰이 자치단체하고 협의한 후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참 한 번 이 CCTV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고 설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역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건데,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잠깐만요. 역할로 따진다 그러면 자치경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도지사에게 경찰권의 일부를 이제 맡기는 건데 이분들에게 또 그냥 맡겨버리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합의제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지금 맡고 있고 상당한 그 부분을 이제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위원분들로 구성이 됐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위원이 있더라고요. 3분이나 계시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죠? 예,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또 도교육감, 또 위원추천위원회 전부 이렇게 추천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법조인, 교수, 행정 전문가, 경찰 전문가, 여성의 회장, 인권 전문가, 복지 전문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 위원의 수가 3분이나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위원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치안 서비스의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이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또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과 가장 많은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라든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도 가장 많고 관광의 명소입니다. 더욱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관광 경찰의 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북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라서 또 수십 년 동안 경찰 고유 업무, 뭐 국가 사무로 여겨졌던 게 지방자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혼란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경찰 업무가 모두 국가 사무였던 때로 실제로는 그 안에 자치 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찰이 업무를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이제 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상당히 처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자치경찰의 시행과 함께 경찰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떤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권자의 국민의 지상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제 흐름 하에서 우리가 업무를 해 나가겠지만 다만 경찰 업무도 우리 귀중한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흐트리지 말고 지금 경찰 구성원들하고 모두 굉장히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혼란은 거의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뭐 신분이 따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원래대로 국가 경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경찰이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점도 있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은 지금 국가 공무원인 경찰에다가 두 가지 사무를 다 맡겨놓은 지금 이런적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직적으로도 이제 자치경찰이 독립된 이원적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현재 시작한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재 이론적인 구조가 혼란을 줄이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제도라는 게 완벽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도보다는 운용하는 사람이나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운용의 묘를 맡으신 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도 네,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는 지역의 안전은 지역이 책임지고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만드는 기하겠습니다. 네.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또 시행하고 이후에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초대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 화요일에는요,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첫 대회 일정을 보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형욱 신입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첫 일정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을 소집해서 주택 공급 방안에 적극 협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건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 이제 공급 중심에 대한 의견들을 여전히 이번 정부의 의견들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고, 네. 기사 대책 이후의 어떤 현실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만 8천 호에 가라는 그 후보지를 확보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국토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뭐 상기 신도시라든가 각 지자체의 어떤 외곽의 개발 도시라든가 특성화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필요하는 도심 내의 사업지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사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지자체가 한 415군데 후보지를 제출을 했고, 민간에서도 한 76개 정도의 사업지를 갖다가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의견이었고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그 방송국이 제일 많은 상암 바로 옆에 이제 증산하고 수색이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 이제 4월 초에 주민들의 동의를 한 달 만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심에 뭐 10만 호 공급할 때 그만한 부지가 있냐라고 했는데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자체의 형태를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철도가 있었는데 그 철도가 이제 역사가 없어지고 뭐 이제 폐쇄가 되면 대부분 뭐 공원 시설로 바뀐다거나 이런 부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곳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거는 그 시내라고 해서 중심지였던 거에 비해서 효용 가치가 없어졌던 곳들도 대부분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유효시설, 뭐 예전에는 전기 공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요즘은 이제 전기 공사가 필요 없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유효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옛날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되는 도심지의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재건축할 때는 주민 동의 얻기 힘들어서 속도가 참 안 났는데 그러면 좀 이번에 말한 그런 곳에서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이번에도 이제 나온 후보지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군기지 이전 부지라든가 특히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 대한 그 관심사가 가장 높은데 대구도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기존 부지도 남아 있고 역시 마찬가지 미군 반환부대 그 지역조차도 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정비구역 이른바 그 재개발로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무산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추진을 했다가 무산이 되고 해제가 되면 굉장히 할레마가 되고 슬럼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해제가 됐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도 좀 살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원해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동의도 좀 빨리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민 동의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요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입법 절차나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일 때는 부지 확보라는 부분에서도 힘들었고 지자체의 어떤 의견이나 국토부의 그 공통된 의견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먼저 주민 동의 확보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나 어떤 협조 사항이나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키는 데서 좀 더 빨리 한다거나 이런 특혜들을 좀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은 공공 부분이 맞고 수익성이 잘 나고 이런 부분도 민간 부분이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인 것도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율이 좀 높았던 것도 대부분 이제 이런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 브랜드가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지어지고 났었을 때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인기가 좀 일반 없죠. 그래서 주민 동의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간 브랜드 중에서 뭐 브랜드라는 그 힘 플러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설계라든가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도 비율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지자체하고 주민이 같이 이제 협력하는 방안이 되다 보니까 민간 브랜드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상업성 있게 좀 그렇게 규모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더 환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항상 정해서 이렇게 상하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정해서 딱 내렸는데 이번에는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추진이 힘들었던 거에 대한 주민 청취를 먼저 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선행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거나 또 공급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지로 정해지면 일단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도 그 주도 사업은 민간한테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사대책의 중심에 대한 공급을 그냥 기준으로 계속 잡겠다는 게 국토부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좀 더 신속하게 수립은 하겠지만 이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LH공사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SS공사라든가 지자체의 그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컨설팅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한 어떤 지원 제도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하거나 문제사항을 조기에 차단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미리 선정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번에 국토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또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참 많잖아요. 예. 네, 현재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는 4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70%까지인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90%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면 이러면 좀 투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저도 뭐 제가 만약에 그 사회 초년생으로 뭐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월세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은행한테 돈을 갖고 소유등록규모 주택이라도 구입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택 가격 90%까지 대출해 준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상품이 내 현실 연봉에 대비해서 수용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부터 2030이 거의 연끌 투자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90%까지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 가격에서 내가 매달 받는 월급 대비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빚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언급했었지만 DSR 규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 DTV, LTV 해가지고 90% 현실화는 현실적으로 연봉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를 높여주는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지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이 높지 않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집의 대출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여러 언론을 보니까요. 이사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률이 그때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참 많아요. 예, 최근 들어서 국토부 이번에 이제 한건 취임하기 전에 잠시 동안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고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동결화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이후에 재건축 기대 단지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6월 전에 재산세 부과 전에 아니면 양도세 완화 전에 팔겠다는 매물이 이미 다 소진이 됐다. 시장에서 반응이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점에서는 매물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물건이 풀리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인 증여가 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가격에서 올 하반기도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예측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가격 상승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 잡혔고 뭐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본 것 같아서 안정이 되나 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언제쯤 네. 집값이 잡혔다, 이젠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